레베카 스클루트는 1972년에 태어난 미국의 과학 전문 기자이자 작가입니다. 그녀는 과학과 윤리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탐구하는데 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했으며 멤피스 대학교에서 창작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스, 네이처, 디스커버와 같은 유명 매체에 과학 기사를 기고하며 명성을 쌓았고 현재는 논픽션 작가이자 강연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헨리에타 렉스의 불멸의 삶은 2010년에 출간된 스클루트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취재와 연구를 통해 완성된 역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으며 75주 이상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미도서 비평가협회상 후보에 오르고 웰컴 트러스트 북상을 수상하는 등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1951년 자궁경 부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헨리에타 렉스의 실화를 다룹니다. 그녀의 세포는 동의 없이 채취되어 의학 연구에 사용되었습니다. 헬라 세포라고 불리는 이 세포는 실험실에서 무한히 분열하는 특별한 성질을 가졌고 이는 현대의학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스클루트는 과학적 성취와 윤리적 쟁점, 인종과 계급 문제, 그리고 한 가족의 깊은 아픔을 섬세하게 엮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생명윤리학의 복잡한 문제들을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냈습니다. 이 책은 과학 논픽션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의료윤리와 환자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낸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51년 1월 29일 31살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헨리에타 렉스는 복부 통증으로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스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흑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병원 중 하나였던 그곳에서 헨리에타는 부인과 의사 하워드 존스로부터 자궁경부에 악성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5아이의 어머니였던 그녀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의사들은 헨리에타의 동의 없이 암세포 조직의 일부를 채취했습니다. 당시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연구 목적으로 조직을 채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이 세포는 조지 가이 박사가 이끄는 존스 홉킨스의 세포 배양 연구실로 보내졌고 곧 놀라운 특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인간의 세포는 실험실 환경에서 며칠 내로 죽지만 헨리에타의 세포는 멈추지 않고 분열하며 증식했습니다. 가이 박사의 연구팀은 이 세포가 24시간마다 2배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의학 역사상 최초로 실험실에서 무한히 배양할 수 있는 인간 세포의 발견이었습니다. 연구팀은 헨리에타의 이름 앞 글자를 따서 이 세포줄을 헬라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하지만 헨리에타 자신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녀의 가족 역시 수십 년 동안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헨리에타의 건강은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당시 최선의 치료법이었던 라듐 치료를 받았음에도 암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헨리에타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1951년 10월 4일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세포가 의학 연구에 영원히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헨리에타가 세상을 떠난 후 헬라 세포는 전 세계의 연구실로 퍼져나갔습니다. 1952년 조나스 소크는 헬라 세포를 이용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소아마비를 정복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헬라 세포는 소아마비뿐만 아니라 암, 에이즈, 독감, 혈우병 등 수많은 질병 연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주로 보내져 무중력 상태가 인간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헬라 세포는 현대의학에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세포 배양 기술의 발전, 유전학 연구의 진보,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과 백신의 개발이 모두 헬라 세포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헬라 세포를 이용하여 6만 건이 넘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고 수많은 의료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적 성취의 이면에는 헨리에타 가족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데이 렉스는 담배 농장에서 일하며 5자녀를 홀로 길러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의료 혜택에서도 소외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헨리에타의 세포로 개발된 수많은 치료법들을 정작 그녀의 가족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헨리에타의 가족들은 우연한 계기로 어머니의 세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이 헬라 세포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혈액 샘플을 요청하면서였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가족들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가족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헨리에타의 딸 데보라 렉스는 어머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지만 정보를 얻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와 비협조적인 연구자들 때문에 그녀의 노력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데보라는 어머니의 세포가 실험실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머니의 영혼이 그곳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1999년 과학기자였던 레베카 스클루트는 대학교 생물학 수업에서 헬라 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헨리에타 렉스라는 인물과 그녀의 가족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렉스 가족에게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오랫동안 연구자들과 기자들에게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에 외부인에 대한 불신이 깊었습니다. 스클루트는 수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데보라 렉스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이던 데보라도 스클루트의 진정성을 느끼고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스클루트는 데보라에게 어머니가 의학계에 남긴 위대한 업적들을 설명해 주었고, 데보라는 처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클루트와 데보라는 함께 헨리에타의 과거를 추적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헨리에타가 태어나고 자란 버지니아의 시골 마을을 방문하고 친척과 이웃들을 만나 그녀의 생전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헨리에타가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헨리에타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점차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1920년 버지니아 주 로어노크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담배 농장에서 일하며 성장한 헨리에타는 14살에 사촌인 데이비드 렉스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남부 지역의 가난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클루트는 헨리에타가 살았던 시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도 상세히 조사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은 여전히 인종분리가 합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흑인들은 백인과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웠고,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흑인 환자를 하등하게 여기는 인식이 존재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은 흑인을 치료해주는 소수의 병원 중 하나였지만 그곳에도 여전히 차별은 존재했습니다. 당시의 의료 윤리 기준 또한 현재와는 크게 달랐습니다. 환자의 사전 동의를 의미하는 인폼드 콘센트 개념이 확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환자에게 자세한 설명 없이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환자들의 경우 더욱 그러했습니다. 스클루트는 헬라 세포가 과학계에 미친 영향을 추적하며 이 세포가 세포 생물학 연구에 혁명을 가져왔음을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은 헬라 세포를 통해 세포의 분열과 성장 원리,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 약물의 효과 등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세포 오염 문제였습니다. 헬라 세포의 강력한 증식력 때문에 다른 세포주들을 오염시켜 수많은 연구 결과가 무효화되고 막대한 연구비가 낭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상업화였습니다. 헬라 세포는 전 세계 연구기관과 제약회사에 판매되어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헨리에타의 가족들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적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족 중 일부는 건강보험이 없어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의료윤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권리와 동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과거의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헨리에타 렉스의 사례는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스클루트는 현대 생명윤리학자들과 법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했습니다. 일부는 가족이 헬라 세포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의학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변론했습니다. 스클루트와 데보라는 함께 존스 홉킨스 병원을 방문하여 헨리에타가 치료받았던 장소를 둘러보고 연구실에서 헬라 세포를 직접 관찰했습니다.
데보라는 현미경을 통해 처음으로 어머니의 세포를 마주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여전히 살아 숨쉬며 인류를 돕고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내부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헨리에타의 아들들은 어머니의 세포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법적 대응을 고려했습니다. 반면 데보라는 어머니의 업적을 세상에 제대로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헨리에타의 또 다른 딸 엘시의 충격적인 이야기도 드러났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었던 엘시는 정신병원에 수용되었고 그곳에서 비인도적인 실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정신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동의 없는 의학 실험이 흔하게 이루어졌고 엘시는 1955년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비윤리적 사례들은 오늘날까지도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에 깊은 의료 불신을 남겼습니다. 터스키기 매독 실험과 같은 사건들은 공중보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건강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스클루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성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연구자들이 환자를 연구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연구로 얻어진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0년 스클루트의 책이 출간된 후 헨리에타 렉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3년에는 독일 연구팀이 헨리에타의 유전체 서열 전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여 새로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국립보건원 NIH는 헨리에타의 가족을 위원회에 참여시켜 헬라 세포 연구에 대한 발언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데보라 렉스는 책이 출간되기 전인 2009년 6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까지 어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헨리에타가 세상을 떠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그녀의 세포는 코로나19 연구에도 활용되는 등 여전히 살아 숨쉬며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헨리에타 렉스의 이야기는 현대의학의 놀라운 성취와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윤리적 과제를 동시에 보여주며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